바니나 바니니 스탕달 혹은 마지막 까르보나리 당원과의 야릇한 관계. 1820몇 년 봄날 저녁이었다. 로마는 온통 야단 법석이었다. 유명한 은행가이기도 한 비공이 베네치아 광장에 새로 지은 궁에서 무도회를 연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예술, 파리와 런던의 호사스러움이 총동원되어 꾸며진 궁전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모인 사람들도 엄청났다. 금발의 영국 귀족 미녀들은 서로 이 무도회에 참가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다. 그녀들은 무리를 지어 무도회장에 나타났다. 로마의 1등 미녀들은 그녀들과 아름다움을 겨루게 된 것이다. 그때 그 반짝이는 눈이나 칠흑같은 머릿결로 보아 로마인임이 틀림없는 젊은 처녀가 아버지에게 이끌려 무도회장에 들어왔다. 그러자 온갖 시선들이 모두 그녀 쪽으로 향했다. 야릇하게 뽐내는 듯한 기색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다. 무도회장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무도회의 화려함에 아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럽의 그 어떤 왕이 베푸는 축제도 여기 비하면 어림없겠군 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유럽 왕들의 궁전은 로마 양식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자기 국내의 귀족 부인들밖에는 초대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B공은 예쁜 여자들만 초대하곤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을 보며 흡족해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모두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한결같이 빼어난 미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뽑을 차례가 되었다. 얼마 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니나 바니니 공주, 검은 머리에 불타는 눈을 한 그 미녀가 무도회의 여왕으로 발표되었다. 그러자 곧이어 모든 외국인과 로마의 젊은이들이 다른 방들은 모두 제쳐두고 그녀가 있는 방으로 몰려와 법석을 떨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돈 아스두르발레 바니니 공은 그녀가 우선 2~3명의 독일 제후들과 춤을 추도록 했다. 이어서 그녀는 매우 잘생겼으며 지체가 높은 몇몇 영국인들의 권유에 선선히 응했다. 그러나 그들의 뻣뻣한 표정에 그녀는 금방 실증이 났다. 그녀에게 홀딱 반한 것 같은 돈 리비오 사벨리 청년은 그녀가 춤 상대를 바꿀 때마다 그녀가 일부러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로마에서 가장 훤출한 청년이었으며 게다가 그 역시 왕족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에게 소설책 한 권 읽기를 권한다면 20페이지도 넘기지 않아 골치가 아프다며 책을 던져버릴 그럴 위인이었다. 바니나로서는 그 점이 영 못마땅했다. 무려 무도회장에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들어와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생앙주성, 국사범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있던 한 젊은 까르보나리,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압제하에 이탈리아 해방과 통일을 기도한 비밀 결사 당원이 바로 그날 저녁 탈출을 했으며 변장을 한 채 감시 초소까지 가서는 대담무쌍하게도 단도로
군인들을 찔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정관들이 핏자국을 쫓아 추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잡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니나와 방금 춤을 추고 난 돈 리비오 사벨리는 그녀를 자리로 인도하면서 사랑에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대 마음에 들만한 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조금 전에 탈출했다는 그 젊은 카르보나리 당원 같은 사람이죠. 최소한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무언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때 돈 아스두르발레 공이 딸에게 다가왔다. 그는 부자인데도 자기의 연수입을 아주 높은 이자로 그에게 빌려주고 있는 집사와 20년 전부터 셈을 치르지 않고 있었다. 당신이 만약 길에서 그를 만난다면 그는 나이든 연극 배우처럼 보였을 것이다.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큰 반지를 대여섯 개나 끼고 있는 그의 손에도 미처 눈길이 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의 두 아들은 제수이트가 되었다가 미쳐서 죽었다. 그는 그 아들들 일은 잊고 지냈다. 대신 그는 그의 하나 남은 딸인 바니나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화가 나 있었다. 벌써 19이 되었으면서 훌륭한 혼처들을 모두 마다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무도회 다음날 바니나는 그토록 대면대면하고 평생 열쇠를 손에 쥐어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아버지가 궁의 3층에 위치한 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잠그는 것을 보았다. 그 방에는 오렌지 나무가 심어진 테라스 쪽으로 창문이 있었다. 그날 바니나는 로마로 외출해 이곳 저곳을 들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문 쪽이 장식 조명 부품들로 어수선해져 있기에 마차를 뒤뜰 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다. 바니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문단속을 한 방의 창문 하나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수행인을 보내버린 후 궁의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이리저리 찾아본 끝에 오렌지 나무가 심어진 테라스 쪽으로 난 다른 작은 창문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그녀가 밑에서 보았던 그 열려진 창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저 방에 누군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누구지? 다음날 바니나는 오렌지 나무가 있는 테라스로 향하는 작은 문의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열려있는 창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 덧창 뒤로 살짝 몸을 숨겼다. 방 안에는 침대가 있었고 침대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흠칫 놀라 그녀는 몸을 뒤로 뺐다. 그런데 의자 위에 던져놓은 여자 옷이 눈에 띄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보니 금발에 아주 젊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여자임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의자 위에 던져놓은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여자 신발에도 핏자국이 있었다. 그 사람이 몸을 뒤척였다. 바니나는 그가 부상 입은 몸인 것을 알아차렸다. 피가 밴 큰 헝겊이 가슴을 덮고 있었으며
가는 끈으로 그 헝겊을 겨우 묶어놓고 있었다. 헝겊을 그런 식으로 묶어놓은 것은 절대로 의사의 솜씨가 아니었다. 바니나는 매일 4시경 아버지가 자기 방을 걸어 잠근 후 이어서 그 미지의 사람에게로 가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금방 그 방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와 마차를 타고 비텔레시 공작 부인에게 가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 바니나는 그 미지의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작은 테라스로 올라갔다. 그녀는 그토록 불행한 젊은 여인을 향해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까 알고 싶어 했다. 의자 위에 던져놓은 피 묻은 옷은 단도에 찔린 것 같았다. 바니나는 칼에 찔린 자국의 수를 헤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미지의 사람을 좀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그 푸른 눈에 위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기도하는 것 같았다. 곧이어 눈물이 아름다운 눈을 그득 채웠다. 젊은 공녀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다음 날 바니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가 들으기 전에 그 작은 테라스로 가서 몸을 숨겼다. 얼마 후 아버지가 그 미지의 사람의 방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음식물이 들어있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엔 표정 변화가 별로 없었고 특별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기 때문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다. 이 가엾은 여자에게 무서운 적들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 그렇게 대면대면한 아버지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매일 그 높은 곳으로 손수 올라가 돌보곤 하는 거지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바니나가 천천히 그 미지인의 방 창문 쪽으로 다가가다가 그만 눈이 마주쳐버리고 말았다. 들켜버린 것이다. 바니나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을 좋아해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 미지인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요? 내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다니. 비밀을 지킬게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게요. 라고 바니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보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걸 마다하겠어요. 당신이 이 궁에 사시나요? 라고 미지인이 말했다. 그럼요. 당신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전 바니나예요. 돈 아스두르 빌 발레의 딸이지요.